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제 피부과에서 홍보하는 사이트를 한번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실펌 X만 하진 않고 실펌 X1의 가격이 19만 원이래요. 근데 다른 걸 묶어서 하면은 더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피부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쿨링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시술 시간은 원래 15분에서 20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마취를 먼저 하거든요. 마취를 하고 이 시술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다른 것도 시술을 받고 쿨링까지 하고 나면은 2시간 정도는 있다가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예약을 바로바로 거기서 잡아준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노라고 하지 않으면, 그래도 보통 한 3번은 맞아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시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파마 리서치의 리쥬랄이랑, 그 다음에 주베란이라고 해서 스킨 부스터, 물광, 피부를 이렇게 강나게 해주는 것과 함께 시술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다혜님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면 하고 싶어요. 돈 벌어서 네. 그거 되게 좋은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로봇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재무를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는 게 인건비보다 로봇으로 하면은 더 균일하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로봇이 만든 핀들을 보니까 일정하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핀을 다 비교를 해놨는데 삐뚤삐뚤하지 않고 이 비올 제품은 바르게 그러네요.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높이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앞에 팁 부분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사람들이 이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캐파는 500억 정도고 23년의 목표가 430억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팁 생산 우려가 있긴 시장에서 이렇게 자꾸 잘 나가면 팁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금년은 충분하다라고 했고 예전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후생산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재는 미리 좀 많이 만들어두고 판매가 나가는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루트로닉 갔을 때는 조립 생산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다 거기서 직접 이렇게 했었는데 야, 여기는 로봇 자동화 5대나 들어와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요. 이거는 원택 공부하다가 원택 IR 자료가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매출 규모인 것 같아요. 보면은 북미가 7조, 그리고 아시아가 3조, 유럽이 2조, 중동이 2조, 그리고 남미가 1조인데,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든지 뭐든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는데 중동은 제모를 좋아한다고 하고 남미는 토닝을, 중국계는 미백 리프팅을 좋아하고 또 중국계 분들은 아픈 거를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각 지역별로 선호하는 기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까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술 비용이 점점점 싸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시장 포인트는 해외, 특히 이 7조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해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도 이 매출을 보면은 비올의 이 매출을 보면은 매출의 90%가 지금 보면 해외에서 일어나고 단지 10%만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또 여기서 66%가 장비이고 현재는 소모품 매출이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계속 깔리면은 소모품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지 않을까. 이 소모품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 교체 규기는 5년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북미가 7조고 유럽, 중동, 아시아 다 합쳐야 7조예요. 예. 이것만 보면 아무래도 이 피부 미용 시술은 돈이 좀 있어야 하는 거다, 그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지 할 수 있는 거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사치제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의료 시장으로 보면은 뭐니뭐니 해도 미국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일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거하고도 조금 비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원래는 사치제로 됐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한 3년 동안에는 그 사치제에서 가격이 이제 한 번 시술 받는데 원래는 150만 원 했던 게 지금은 15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많이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많이 내려오고 예전에는 이제 사모님들이 받는 피부 미용샵 가서 그런 거에서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이제 보편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도 15만 원이면 한 번 맞는데 그러네. 그러면 한 번 맞아보자. 근데 그거를 주도한 게 저희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들이 주도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한 정치인이 1년에 거의 뭐 1억짜리 이런 그렇죠. 거 있었죠. 예, 예. 예. 이름도 기억나는데. 이름도 예.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1년에 1억이나 되는 그런 그렇죠. 시술을 패키지로 그죠? 예. 예, 그거 미용으로 하나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되게 네, 고가의 대중화되기 사치제였는데 전에, 그렇죠. 예, 지금 예. 가격이 많이 맞아요. 떨어진 거네요. 그 떨어지게 만든 이유가 우리나라 이 피부 미용 기계들이 맞아요. 저가의 제품을 네. 1억 5천 하는 제품을 뭐 3,500, 4천에 만들어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중고가 시장이다, 그죠? 예. 약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색깔 표로 되어 있는 대로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8페이지입니다. 네. 22년 이제 이거는 23년 표는 23년 3분기 표예요. 이 자료를 보면 버틀러에서 가지고 왔는데 아까 미국 시장이 제일 컸잖아요. 네. 근데 비올은 미국 매출이 39.1%로 제일 커요. 그리고 아시아가 28%이고 그리고 중동이 12.5%예요. 그리고 22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유럽 시장보다 더 컸는데 지금 3분기 매출을 보면 유럽에서 한국보다 더 매출이 2%지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요. 클래시스나 다른 거 보면 남미, 브라질 이쪽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유일하게 특허죠. 특허 유일하게 이제 미국 시장이 큰데 네. 비올이 그 자신만의 이제 특허를 가지고 미국에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한 그 최초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거기서 이제 미국 시장에 경쟁하는 게 인모드인데 그럼 그 둘의 이제 특허 관계는 어떻게 됐냐? 근데 그 이 장비를 개발할 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술 수준으로 장비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인모드에서 비올을 찾아오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 전문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해주고 이제 서로 그 뭐 이슈를 제기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그냥 그 미국에서 그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미국 기업이 웬만하면 예. 특허 소송 잘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안 한다는 말은 예. 좀 애매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되면 바로 걸려버리니까 25년, 26년부터 그 클래시스가 진출하는 것도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을 노려가지고 그때서야 진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방금 중요한 거죠. 네, 지금 미국을 진출하고 있는 게 가장 공략을 잘하고 있는 게 저희 비올, 네. 지금 이 회사 비올하고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두 번째는 두 제이시스 번째는 메디칼이요. 그리고 로트로닉이 제일 커요, 근데. 네. 로트로닉하고. 로트로닉이 미국 시장을 제일 공략을 잘하고요. 그 대표님이 그쪽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역별 매출 합계를 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보라색이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매출이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지고 그 파이도 높이도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중동도 유럽도 모두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세계 트렌드는 미국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그 SNS는 말씀드렸고 또 이 아시아에 어디에 진출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아시아 어디에 진출해 있나요? 중국, 일본에 물어봤더니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이 진출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도 계속 이 미용 의료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진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은 사우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렇게 진출되어 있고,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뭐 이란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더 있고, 아프리카랑 남미를 빼고는 총 68개국에 이 비올 제품이 들어가고 있대요. 68개국이나요? 예. 왜냐면 뒤에서 얘기할게요. 네. 야, 이 회사 볼수록 볼매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미주 같은 경우에는 34.17%예요. 그리고 아시아는 29.58%, 유럽은 14.39%. 아까 앞에서 본 자료랑 일치하는 자료이고, 이건 이제 흐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그래프를 보면은 22년 4분기에 매우 높아졌다가 다시 1분기에 떨어졌다가 점점 지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22년 4분기는 넘지 않을까. 그냥 이 매출 추이를 보면은, 달성한 추이를 보면은 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아도 점점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탈피해야 되는 게 시총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술력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죠? 이 특허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을 모방해서 만들다 보니까 특허 소송도 좀 그러니까요. 점잖게 이루어지고요. 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네. 것 같고 특허 소송에 지게 되면은 거기 로얄티나 합의금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뭐 뚝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어느 시장까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봤는데 일단 중국을 다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그 첫 번째 모델인 스칼렛을 23년부터 올해부터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5월에 대량 주문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 후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큰 주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팁 주문도 아직은 조금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대리점이랑 사용처가 다양해가지고 예측이 어렵대요. 여기 보면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볼게 그 중국의 의료 미용 기관 현황인데 공립병원 성형외과는 점유율이 8%밖에 안 되고 대형 체인도 6%고 중소형 민영기관도 15%밖에 안 돼요. 근데 비정규 기관이 개인 진료소나 미용실 이런 곳이 71%나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되게 이게 맞을 겁니다. 네.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측이 어렵대요. 팁을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어디서 얼마만큼 나갈 건지 아직 좀 예측이 어렵다고 했고 또 지금이 거의 분기 말로 향하고 그러니까 연말로 향하고 있잖아요. 굳이 재고를 미리 땡겨가지고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비올은 그 뉘앙스들을 보면은 올해 매출 목표를 이미 달성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면 내년 실적이 또 이제 높아져야 되잖아요. 지금보다. 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것 같고 그리고 실펌 X가 이제 판매 예정인데 올 초에 했었어요. 시우한 그룹과 5년간 180억 독점 계약을 맺었고 1년치를 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아직 승인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나냐라고 해도 중국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주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미용기기 쪽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이 최초로 지금 그 진출하는데 이미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외국 기업도 좀 고전하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이 미용기기 쪽에서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선례를 만들어내면 또 프리미엄을 갈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뭐 소비하면 예. 중국 소비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 소비 시장을 뚫을 수 있을까 뭐 또 진출한 기업 중에서도 그죠 중국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가 뭐 화장품도 최근에 폭망을 했듯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이다 그죠. 근데 중국은 저희 형님이 뭐 중국에서 지금 20년째 살고 계시니까 이 의료 분야가 가장 우리나라랑 격차가 많이 난대요. 네,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네, 성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미용부터 의료 수준이 너무 떨어진대요. 저희 형님 얘기는 그냥 80년대래요 아직. 그런 거 보면 이 기본적인 메디컬 케어가 안 되는데 이 피부는 뷰티잖아요 이거는 뷰티 쪽인데
엄청난 성장성이 옆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죠. 예. 아직 시장은 열리진 건 아닌데. 그런데 중국도 빠르게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뭐 강남 정도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뭐 1억 명 넘게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피부 미용 기계 회사들의 또 하나의 성장 포텐셜이다, 그죠? 맞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제품이 일단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그 써마즈라는 제품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써마즈가 그 외로는 그 이후로는 지금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례를 보면은 저희가 알다시피 써마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제품들이 나오고 인모드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게 시장이 약간 바뀌잖아요. 이런 흐름이 아마 중국도 열리게 되면은 똑같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흐름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봐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쇼난 클리닉이랑 공급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이 규모는 저도 파악을 하지를 못했고요. 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현재 단 1%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더 올라가도 네, 성장성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북미는 국내는 리프팅을 선호하는데, 북미는 이제 타이트닝, 질감, 스킨 부스터와 함께하는 걸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인증 신청을 지금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래요. 근데 브라질도 뭔가 법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무조건 대답을 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1월, 2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12월에는 이 결과가 나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하고, 어디를 통해서 판매를 하냐고 했더니 클래시스의 슈링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슈링크를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또 브라질이 세계 2위 미용 대국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IR 담당자분께서 중국이랑 브라질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제가 중국이랑 그럼 브라질 다음은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여기 들어가면 전 세계 다 들어가는 거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2년에는 멕시코의 현지 기업 같이 해서 스칼렛을 지금 이미 투입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북유럽에도 신규 대리점이 조금씩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신호인 것 같고, 중동이랑 터키, 러시아도 러시아는 지금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돌아다니는 글을 본 거라 전쟁 중인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일본도 실밥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하는 거지. 러시아 국민들은 또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사실. 러시아 부자들은. 재밌네요.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젠가 그저께 나와가지고 급하게 찾아서 넣었는데, 간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9버전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그 링크를 보시면은 신버전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중간에 안 보이는 자료들이 많아요. 진짜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면 링크를 아니요, 그냥 계속 해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간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를 봤는데, 이 회사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예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걸로 9018.90을 치면은 이 의료 기밖에 기기 해가지고 이게 미용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잘라서 보니까 이 10월,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는 이미 다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10월을 봤는데 10월에 이 수출 건수가 188건이고 금액도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11월, 12월도 이 수출입 통계를 조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재무제표로 가면은 이제 23년 3분기예요. 그래서 21년, 22년, 23년 해서 보면은 영업 매출액도 잘 증가를 하고 있고, 22년에 매출액이 3,100억 맞나요? 311억. 310억. 네. 311억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벌써 310억을 달성을 한 거예요. 3분기 만에. 그래서 작년 수준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29억이었는데 22년에 이제 3분기 만에 165억으로 이것도 증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누적 판매 대수를 예상을 해보면 실펌 X 같은 경우 국내에는 1352대를 누적을 했을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320대 정도 누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스칼렛은 해외에서 641대를 누적 판매를 했을 것 같다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21년에 50억이었고 22년에 120억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60%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23년에도 이게 60%를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4분기 매출이 200억이 나오면, 매출이 총 200억이 나오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200억이 나오면. 그래서 3분기까지가 160억이고, 3분기가 58억이었어요. 그러면 못해도 40억만 나오면 되니까 3분기가 비수기인 그렇네요. 걸로 따지면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올해까지는 어쨌든 이 기울기를 쭉 가는 기울기는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이제 그 대비로 22년 3분기가 76억이죠. 네. 네, 76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이 100억이어서 이제 3분기 매출액이 109억이었고 영업이익이 63억이어서 영업이익률이 59%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봐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지금 시총이 5천억대 언저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시총대에서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한국에 상장된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시총 3천억 이상이고 영업이익률 35% 이상 그리고 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으로 커지는 거를 이 알파스퀘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식을 넣어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뜨더라고요. 이 업체가 1등이 아니네요? 아닌가? 롯데렌탈. 네. 46페이지. 100%나요? 네, 롯데렌탈이 여기 있네요. 네, 100%이고 롯데렌탈 어떻게 100%가 나오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행이 있고 나머지 세 개는 리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코엔텍은 잘 모르는 회사이고 H&M 물류가 53%. 롯데렌탈은 상장 회사 아니죠? 상장 회사라서 여기 나와요. 네. 상장 회사 중에 그렇네요. 시총 3천억 이상이니까. 네. 이야, 이런 회사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틴이랑 DB하이텍, 리노공업, TCK 이런 반도체 업체들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리노공업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네. 그리고 미용업체로 클래시스 비올이 있고 그 다음에 덴티움은 이제 임플란트지만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35% 이상의 영업이익률과 그다음에 매년 10% 이상씩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바가 이제 해외 매출 92%에 영업이익률 30.59%더라고요. 이제 그거랑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23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현재 장비 캐파가 매출액 기준으로 500억 정도인데 제품 판매 기준을 보면은 스칼렛이 40%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스칼렛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국에도 들어갔고 멕시코에서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펌 X가 60%. 그리고 여기서 생산 비용을 보면은 61억이고 매출액이 297억인 거예요. 그러면 제조 원가가 22%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퉁으로 있어서 장비랑 소모품의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변은 받지 못했고 그냥 서칭을 해서 보니까 장비 제조 원가가 한 30% 정도 될 거고 소모품은 12% 정도 될 거다 해서 그러면 소모품을 팔면 팔수록 10% 빠지고 다 먹는 거니까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은 장비 매출이 66%이고 소모품 매출이 30%예요. 그럼 이 30%의 소모품 매출이 50% 정도까지만 해서 계속 올라가 준다면은 이 회사는 계속해서 잘할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비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그죠? 그렇죠. 소모품은 계속 더 팔리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기별 실적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장비 매출이 81억이고 팀 매출이 32억이었어요. 그래서 장비 매출이 다른 분기보다 조금 더 많이 깔린 걸 볼 수가 있었고 아까 국내 틱 가격은 3만 원인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부서서 봤는데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옆에 써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써가면서 한 내용이라 네, 보면 자산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레본슨을 매각한 23억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늘었고 단기 금융이랑 기타 금융도 늘었고 그리고 매출 채권 외상도 매출에 비례해서 늘었고 그 다음에 단기 법인세 자산도 초과 납부를 해서 돌려받은 걸 볼 수가 있어서 자산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요 자산이 네. 583억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유동자산 쪽에 현금하고 단기 금융자산 보면은 430억이에요. 네. 580억 중에서 430억이 어. 현금인 거예요. 상당히 그렇네요. 우수한 재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이 21억밖에 안 돼요. 이 말은즉슨 아까 그 로봇 네. 또는 자동화 이걸 함으로써 지금 그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매출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4기 말에 비해서 유형자산의 증가는 그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비 지금 깔린 거로 인해서 현재 캐파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제품을 조금 더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재고자산 쪽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 구입, 원재료 구입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많이 해놓으려고.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원재료 쪽에 똑같은 재고라도 예. 이게 원재료냐 예. 아니면 제품의 완성품 재고냐. 맞습니다. 네, 완성품 재고가 쌓이는 거는 네. 안 팔리는 거죠. 예. 네, 근데 완성품 재고보다 원재료 예. 이 재고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보면 돼요. 원재료도 재고고 중간 제공품. 제공품 예. 네, 만들고 있는 것도 재고고 완성품도 재고인데 예. 지금 최 상무님이 이 재무제표 전문가로서 그냥 딱 이 재무제표만 보고도 그죠 회사 상태가 어땠는지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 봤습니다. 네, 근데 유형자산이 진짜 늘지 않았다는 거는 아까 이 회사가 500억 정도는 매출을 할 수 있는 지금 캐파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다면 추가 투입이란 캐파 증설 없이도 얼마든지 매출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안 늘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매출 원가에는 대체로 그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네.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유형자산 자체도 얼마 안 되니까 감가상각비도 적었을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로봇으로 탁탁 찍어내면 그렇죠. 파는 그런 회사네. 예. 상당히 좋은 회사다 그죠?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보면은 부채도 적게 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상이 5억 정도 있고 그리고 기타 금융 부채가 오히려 15억에서 6억으로 줄었고 유동 부채에서 리스 부채가 3억에서 5억으로 는 걸 봐서 뭔가 빌린 부채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통으로 보면은 아까 그 현금하고 단기금융이 지금 430억 있잖아요. 네. 430억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여기 이자가 나가는 부채 같은 경우 단기차입금 0이잖아요. 빵으로 됐네. 그리고 야. 이제 기타 금융 부채 한 7억 정도 되고 네. 기타 유동 부채 한 6억 정도 되니까 12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430억 중에서 12억 해봐야 400억 이상의 이제 순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뭐 요거 뭐 몇억 몇천만 원 든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자본도 보면은 자본도
네, 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잉여금이 228억에서 390억으로 많이 늘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자본 항목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찍힌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계속 그 배당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배당 안 하니까 이제 잉여금 계정에 순이익이 쌓이다 보니까 그 228억에서 390억으로 이익 늘어난 것만큼 잉여금이 늘어난 거겠죠. 그러겠네요. 이런 회사는 배당하지 말고 그죠? 예. 중국 시장까지 공략 그렇죠. 다 할 때까지 맞습니다. 계속 좀 공격적으로 예. 이 경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출액 쪽으로 가보면은 매출액이 310억인데 누적 매출액이 원가는 68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22%이거든요. 클래시스와 비슷한 걸로 볼 수가 있고 판관비는 76억이에요. 클래시스가 25%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것도 클래시스랑 좀 비슷한 걸 볼 수가 그 25%이고 이게 클래시스랑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원택을 보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신제품이 나오는데 광고할 거 아니냐, 광고비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내부 진행 회의 중이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고 확정될 것도 없다. 하지만 기본 뼈대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그 말은 홍보를 그렇게 안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우에 홍보비와 판관비를 대리점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마진율을 높이는데 하고 있고 비올은 그럼 무엇을 지급하느냐 했더니 이제 키 닥터를 모시고 세미나 같은 강연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때 강연료와 이분한테 데모 장비를 1년 정도 무료로 이렇게 네. 대여를 해주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걸 볼 수가 있고 또 키 닥터에 거기 있는 체류비나 항공비도 대리점에서 내고 있고 제품을 운송하는 비용도 역시 대리점에서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수익은 줄었고요. 기타 수익이 7천만 원에서 30억으로 됐는데 이거는 레브슨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단기 순이익이 86억에서 168억으로 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그 유심히 본 거는 그 판매비와 관리비 쪽인데요. 3분기만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겹치는데 21억이잖아요. 3개월치가. 네. 그런데 작년 3분기에도 21억이었어요. 그렇네요. 예, 매출은 그런데 작년 3분기에는 76억이었고 이번엔 109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늘더라도 판관비는 늘지 않는 굉장히 비용 관리가 타이트한 거를 여기서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 회사가 그 직원 턴오버가 되게 높다고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잘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데 인센티브는 아마 안 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3분기에 그 직원들 숫자하고 직원들 급여를 보니까 직원들 숫자는 84명이에요. 네. 근데 작년 그 말에 보면은 61명이었거든요. 한 20여 명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네요. 근데 평균 근속 연수를 보니까 남자가 2년, 여자가 1.3년 이렇게 돼 있고요. 평균 급여는 남녀 공통 평균 급여는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고요. 예. 네, 그러면 거의 최저 그래가지고 보다 조금 높은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 턴오버가 좀 높은가 이런 생각들은 들었고. 네, 그리고 요약 포괄 손익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변화한 것들을 매출액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되는 자료고요. 네, 그러네. 그래서 영업활동 흐름은 지금 플러스로 볼 수가 있고 왜냐면 69억에서 130억으로 2배를 늘었고 그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120억에서 마이너스 69억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재무 한 장 더 넘겨서 재무활동 현금은 근데 여기에 전환사채 증가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전환사채가 16억이나 잡혀 있나요? 현금도 많고 한데 그리고 1분기에도 이게 잡혀 있었거든요. 12억으로. 그래서 왜 4억이나 또 늘었을까라고 여쭤봤을
있어요. 이게 퍼센티지를 따지면 0.0026%이긴 한데 왜 그래도 자본도 많고 매출도 좋고 현금도 많은데 왜 했냐 했더니 오류라고 잘못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상해서 이거 네, 물어보겠었는데. 네, 1분기 12억도 오류이고 지금 이것도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잘못되면 수정 공시를 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수정 공시가 안 올라왔어요.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자기 주식 취득 29억을 했고,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상황 4억 해서 이제 이자 나가는 거 주였고,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배당금이 10원인가로 네, 맞아요. 또 그렇게 잘못 표기된 거야 아니면? 아니 10원, 10원. 주당 10원이니까 아 주당. 주당 10원입니다. 아. 네. 보면서 저는 장난해. 그러려고 했는데 주당 10원. 예, 예. 네, 그리고 근데 얼마예요 주가가? 지금 8,000원대. 8,000원? 예. 진짜 장난하는데요. 아니 하지를 말지 8,000원에서 800원, 80원, 1%면 80원인데. 근데 이번 해 끝나면 또 올릴 수 있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은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으로 부채도 상환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라는 네, 결론이 이걸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거 좀 하나 보면은 이제 아까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65억 나는 회사였잖아요. 네. 혹시나 이제 매출채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매출로 할 것 네. 같은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면 한 130억 나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현금도 잘 그러네요.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네요. 이런 정도의 어떤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늘고 그죠? 예. 또 매출 회전율인가요? 뭐 예.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방법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매출을 한 건지 아니면 가라로 이렇게 외상 매출로 했다가 나중에 취소도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아주 실제 찐 영업을 잘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나오셔서 신문사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목표치를 물었을 때 그 주담분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이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어쨌든 이분들의 목표는 25년에 1,000억 원 이상이다. 아 그래요? 네, 매출을 하는 2년 뒤인데? 네, 그렇죠.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뭐 10년 동안은 충분히 자신이 있다. 그리고 현재 35%인 소모품을 앞으로 50%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수익성 개선과 외형적인 성장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는 무차입 경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전환 사채도 저도 그게 잘못 올라온 게 진실이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수출 물량의 경우에는 자금을 미리 받는 구조이다. 이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유 지분 왜 매각하셨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이고 이제 주담분도 그거 이미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됐고 이제 지나지 않았냐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까 나중에 캔슬님 점수 계산하잖아요. 그때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잡아먹더라고요. 네, 좀 속상하더라고요. 일단 대주주 지분 매도는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감점을 굉장히 크게 잡아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레포트를 이제 보면은요, 앞에 내용들이랑 거의 다 반복되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네요, 넘어갈 이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거 표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두 번째 페이지 연간 피부 미용 업체별 소모품 매출 비중을 보면은 클래시스가 지금 위쪽에 엄청 많이 높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업을 공부를 할 때 클래시스를 할까 비오를 할까 처음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클래시스는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렇죠. 비올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할 업체이니까 네. 성장성이 얘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소모품 매출도 클래스는 저 위에 50%로 올라가고 있지만 비올은 이제 30%이니까 더 올라갈 캐파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되게 좋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표 되게 좋다, 그죠? 네, 이분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진짜. 클래시스가 소모품 매출 비중이 2020년에도 50%였었네요. 네.
근데 비올이나 원택이나 지금 그 차기 주자들이 빠르게 이제 소모품 매출이 올라오면 네. 결국은 50%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표 어디 키움증권 자료인 네, 거예요? 키움증권에서 네. 내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내 피부 미용 업계 연간 수출 비중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올이 제일 높고 산업 평균이 70%인데 클래시스가 60%, 원택이 50% 정도. 예,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그 키움증권의 신민수 애널리스트께서 비율만 따로 이렇게 예. 해서 했는데 되게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24년을.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리포트 제목이 팔방미인이에요? 네, 네, 8번민이에요. 그렇네. 진짜 팔방미인이었네요. 하고 이제 23년 사큐를 보면은 이제 3분기가 109억이고 영업이익이 63억인데 여기 사큐를 매출액을 210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2배가 뛰는 건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닌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스터 OP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협 NH에서 나온 리포트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리포트 제목이 미스터 OPM이에요? 네. OPM아지? 예, 오피 맞아요. 오피 많이 너무 높다고. 근데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목인데, 예, 저희 딸이 봤으면 왜 미스터라고 했냐. 아. 네, 틀림없이 저희 딸은 이거 지적합니다. 예. 왜 꼭 미스터야 되느냐. 그리고 이름 자체가 비올이니까 약간, 사랑의 비너스? 네. 비너스, 비올 하면 약간 저는 여성적인 이미지인데, 이 심희섭 황지연 연구원이 쓴 리포트인데 제목이 미스터 OPM. 요거는 네.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금융증권에서 김성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근데 북미 시장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 현지 확장성이 성숙기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미 좀 너무 많이 깔리는 상태인가라는 그런 좀 의심을 하게 되는 생각해보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이죠? 북미 경쟁사 장비나 엔드 유저 기준으로 1, 2억 원의 고가 제품. 이게 인모드를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비교적 빠른 북미 시장 진출 시기로 인해서 현지 확장성이 성숙해 이런 것으로. 경쟁사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경쟁사가 경쟁사가 지금. 경쟁사는 아. 일단 고가하고 일단 팔 만큼 팔고 깔 만큼 다 깔았다. 네. 그 경쟁사에서는 더 이상 좀 성장의 여지가 안 보인다. 예.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이것도 넘어가고요. 여기서도 이제 23년 매출액을 440억. 그렇죠. 네, 44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 조은혜 애널리스트님께서 하신 게 제일 보수적이고 그리고 제일 가깝지 않나, 현재 제가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수치만 보면은 매출액이 23년에 430억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27억 정도로 되고 영업이익률은 3% 정도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 테이블 있고 읽어보시면 되고 컨센을 정리한 표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24년 앞으로는 이제 24년이 중요하잖아요. 24년을 컨센을 보면 너무 크게 잡아주셔가지고 키움은 772억, 농협은 687억, 하나는 686억, 이베스트는 430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300억 가까이 지금 최소와 최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야, 이거 차이 많이 나는데 너무. 네. 그래서 그냥 이베스트를 보면 제일 보수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차이가 났고 목표 주가를 그래서 키움은 14,000원이고 하나는 11,000원, 그 다음에 이베스트는 9,5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을 오랫동안 이제 봐오면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있잖아요. 저기는 항상 좋게 봐. 아니면 저기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 어떻게 다른 업체들 그죠 했는지 좀 성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두 가지를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도 그 회사 탐방 가서 회사에서 그러니까요. 얘기한 걸 듣고 이제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IR 담당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 지금 같은 상황은 이분들도 IR 담당자하고 소통할 거고, 그러면 저희가 IR 담당자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그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IR 담당자의 성향을. 사실 우리가 이럴 때 양쪽 다 불러서 들어보거든요. 네, 맞아요. 제일 보수적인데 제일 공격적인데 네. 왜냐하면 제일 보수적인 데를 또 불러야 단점을 여기는 단점을 많이 맞아요. 얘기하고 네. 공격적인 데 부르면 단점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EBS를 한번 불러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예, 예.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알겠으니까 예, EBS 애널리스트 불러가지고 모른 척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이쪽 잘 모르는 척하면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원택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게 그 이 실적 때문에 그래요. 올해 추정한 그렇네요. 실적을 3분기에 못 맞춰서. 그래서 바로 그냥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마이너스 중요하다. 50%가 되게 중요한 게 10,000원에서 20,000원 가면서 와 주가 100% 올랐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50% 나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100%. 네, 바로 그냥. 네.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이 지금 높은 게 내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걸 맞추지 못하면. 네, 그러면서 분기 실적 나오면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네. 그리고 매출액도 예. 하향 조정 이렇게 또 네. 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 값들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컨센서스요? 예, 내년 컨센이 매출 686억에 영업이익 356억 봤어요. 지금 농협 하나 요 수치다 그죠? 그래서 아직 제가 볼 땐 이 시스템에 정확하게 이제 이 그 애그리깃한 네. 그 실적을 해가지고 컨센을 아직 안 잡아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느낌인데요. 내년 실적보다 이 회사는 지금 4분기 실적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4분기 지금 매출액 200억 잡혀 있거든요. 네. 3분기에 100억을 했어요. 2배를 해야 돼요. 네. 원택이 사실 깨진 게 반토막 난 게 3분기 실적 깨져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또 4분기 실적 매출을 잡아놓은 거는 128억을 잡아놨어요. 컨센이요? 이번 사큐는 예, 컨센으로. 영업이익은 69억이고요. FM 가이드 기준으로. 지금 제가 보는 컨센에서는 173억. 그랬죠. 네, 그랬죠. 네, 네, 보시면 컨센은. 그래요? 그렇네. 170조.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 IR 담당자란 거죠. 계속 소통이 돼요. 네,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야 소통이 진짜 이렇게 나오냐? 자꾸 물어봐야 맞아요. 되는데 요즘은 그 내부자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뭐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걸 설사 알아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는데요. 그 뉘앙스를 봐야 되는 거죠. 어. 말투를 보면 말투. 대충 그 느낌이 와요. 느낌이 네. 한 달 전에 통화했을 때 느낌하고 하고 오늘 통화했을 때 느낌하고 네. 좀 다르네. 네, 그럼 그래서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간파를 하고 그렇게 추정을 해야죠. 네. 계속 그쪽으로 통화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야 돼요. 어. 네. 아니면은 이건 체크가 안 돼요. 저는 전화 걸었는데 20번 만에 연결이 됐거든요. 수고 너무 힘들지 않나. 그 일반인이 하기에 진짜 전화 연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까 수출 데이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4분기가 중반 지나고 있잖아요. 그 흐름상에서 3분기보다 지금 어떤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보다 지금 안 나왔어요. 음. 그런데 컨센은 지금 170억만큼 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깨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월 중에도 앞에 잡힐 수 있고 뒤에 잡힐 수 있고 네. 분기 중에도 막판에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IR 네. 통화하실 때 그런 거 같이 물어보시면 네, 네. 또 좋을 것 같아요. 우와. 힌트 알 때. 우와,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수출 데이터가 분명히 이 회사의 수출 데이터인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예, 그쵸.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있거든요. 여기저기 섞여 있고 맞아요. 정확하게 그걸 반영하지 않는 네. 케이스들도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렇네. 예. 성남시라고 하면은 다 네. 얘네들에서만 나간다라고 볼 수도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IR 담당자를 계속 구워 삶아야 돼요. 어. 그래서 IR 담당자도 뭐 수출 기업인데
그 수출 데이터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잘안 맞는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안 맞는데요. 네, 잘안 자기네 맞는다. 실질이랑. 네. 성남 시로 체크를 하시는 네. 왜 더 쪼개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면은 최대였어요. 과거 트랙이랑 그 상관관계를 네. 붙이셨거든요. 봐야 되겠네. 그 수출 추이랑 매출 추이랑 네. 얼마나 비슷했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겠다. 네. 간접적으로. 아, 이베스트 증권에서 그걸 해놓으셨더라고요. 해놨어요. 네. 보통 클래시스가 강남구, 맞아요. 거기는 구까지 잡히잖아요. 강남구.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성남시로 잡혀요. 네, 성남시로 아. 잡혀요. 네. 서울이 이제 네. 커서 네, 그런구나. 성남시. 그리고 저기 루트로닉이 일산이니까 네, 그죠? 일산. 고양시. 네. 아, 일산으로 일산으로 잡히고. 잡히고. 네. 원택이 대전 유성구죠. 네. 원택이 네. 대신 유성구.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는 10일마다도 나오고 네. 한 달마다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예. 맞아요. 네. 추정을 해봐야 되는 그리고 이제 거죠. 지역을 발라서 나오는 거는 15일마다 이제 아, 전원 15일마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음. 이원 같은 경우는 맞아. 체크가 되겠고. 네. 근데 뭐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예, 그 시장이 뭐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그거 계속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시장 체크. 참여자들이 네. 정말 빼꼼하게 이게, 체크하고 있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잘못 나왔다 하면은 그냥 바로 바로 어. 그냥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주가가 지금 아직 이상은 없어서 특히 연말에 지금 대주주가 세요건 때문에 웬만한 주식들은 어정쩡한 주식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그죠? 정말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 예. 말고는 다 빠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빠지고 있단 말이죠. 예,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차트 뒤에 나중에 나오죠. 네. 네. 네,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피어 그룹 이제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 PER이 얼마 정도 갈까 그냥 생각해서 실어놓은 건데 넘어갈게요. 네, 주가 흐름 보면은 지금 YTD로 이제 1년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면은 제일 위에 보라색이 원택이에요. 원택이 제일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지금. 저기 주가를. 73페이지입니다. 네. 보라색이 원택. 원택이 그러니까 반토막 지금 났다는 네. 거죠. 났다고 하는. 네. 그리고 파란색이 이 회사예요. 네. 비올이에요. 비올은 그래서 오. 연 160%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라톤 했다가 지금 이제 11월 달인데 1등이 비올인 거네요. 주가 올 연초 이후 YTD로 보면. 네. 지금 오. 보니까 오늘 날짜로 155%? 야, 연초 이후 떨어졌네. 155%. 그리고 그 노란색이 클래시스예요. 그래서 클래시스에 대해서 괜히 편견을 가졌다. 왜냐면 얘도 충분히 너무 주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77%, 제이시스 네. 메디컬이 34%, 원택이 81%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6개월을 보면은 이제 6개월 동안은 클래시스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87%고 원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 실적이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주가 변화인데 그 하루 동안 등락률이잖아요. 네. 이게 그 이전 클래시스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 나머지가 뒤따라 왔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재밌네. 했었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주가 등락률을 보면은 비율이 24%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 나와서 발표하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아니 너무 많은 네. 왜냐면 이게 딱 일주일 동안 등락률이 비율이 8%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지금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게 어제도 제가 3프로 TV 갔다 왔지만 우리 교보증권의 김영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 내년 시장을 1900에서 2500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500 근처니까 한 번에 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충격이 만약에 있으면 보통 이런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시장 충격 한번 와라. 맞아요. 네, 오히려 보통 주식 투자하면서 마켓 리스크 있을까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좋은 기업을 발굴하면 마켓 리스크 한번 있어라 좀 싸게 좀 사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놓는 게 저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은 네. 차트도 저랑 다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번에 조정 받을 때 같이 조정 받았어요. 이때 막 자사주 개인 지분 막 매도하고 시장 전체 다 빠질 때 얘도 같이 네, 받았습니다. 고점이 8월 달에 8,920원 찍었다가 이번에 6,000원 살짝 깼다가 네. 다시 지금 8,000원대 8,230원입니다. 8,230원. 정말 신기한 게 이 주식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저희 남편한테도 좋아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6,000원 와도 안 사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서 다시 8,000원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때 살 걸 그랬네. 또 네. 이렇게 나 비율 담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원래 심리가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면은 주봉 이제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섹터가 상승할 때 이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서 자사주까지 매입을 하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대표 임원들이 이제 매각을 하면서 지분을 매각을 하고 실적 우려되면서 떨어졌고 또 인모드 가이던스 하향될 때 같이 조정을 했는데 한국은 잘 나오네 하면서 다시 이렇게 쭉 그렇죠.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억나네요. 인모드 그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그날 당일날 한 8% 빠졌었나요? 인모드가 네.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의 이 피부 의료 미용 기기들 네. 다 빠졌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아침에도 공부를 하면서 분석해 봤지만 아니 인모드가 빠진 게 한국 기업들 때문에 빠진 거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덩달아서 빠지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사야 되는 오히려 사실 사야 되는 타이밍이었죠. 네, 기회를 줬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모습도 보면은 네, 일본 뭐 이렇게. 요런 모습이군요. 네. 네. 근데 이 그 슬로케 K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 얘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어서 스토캐스틱이 어디 있어요? 일봉에서 일봉에? 없으시죠? 이게 저만 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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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캐스틱 같은 그런 데이터는 지표는 주봉. 네. 네, 긴 웬만하면 걸로 봐요? 주봉에서 맞아요. 보는 게 좋아요. 일봉을 보면 일봉의 짧은 흔들림에 스토캐스틱은 변동성 차트거든요. 맞아요. 네, 변동성 지표인데 일봉에서 스토캐스틱을 보면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네. 주봉에서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밴드 차트를 넣는데 전문님께서 늘 PBR 10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를 또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막 많이 해주시는데 제 귀에 자꾸 잘 안 들어오고 자꾸 나가나 봐요. 그래서 PBR 밴드랑 이제 PER 밴드를 이렇게 가져다 놨는데 현재 지금 되게 상단에 위치를 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가 궁금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2번을 해가지고 보고 계신 자료랑 좀 다르거든요. 저는 어제 16일 주가 기준으로 또 다시 계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6일 주가가 8,340원이었고 네. 지금 주당 이익이 289원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PER은 28.8배이고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와서 8,340원이고 그 다음에 BPS가 898.4였어요. 그래서 현재 PBR은 9.2배. 어제 16일 기준으로.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도 살짝 적어 놓긴 했지만 PBR 10배 이상에서는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PER이 30 이하면 그래도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번에 주가가 고점 치고 꺾였을 때는 PER이 30배가 넘었었고 PBR도 10배가 넘었을 때다. 그죠? 그러면 이 PER, 고 PER하고 고 PBR이 유지가 되려면 이 미래 어닝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피어 그룹 중에 원택이 뭐 실적이 저랬고 인모드도 실적이 나쁘게 나왔고 이러면 의심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이쪽 시장이 고점 쳤나? 고성장하는 게 고점 쳤나? 이러면서 4Q 실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러면 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PER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6,000원대까지 6,000원 갔었으면 PER이 거의 20배까지 빠진 거다. 그죠?
예, 그 정도 이제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딱 어정쩡한 거네. 네. 그죠? PBR, PER 다 좀 어정쩡한데 그동안에 앞에 공부한 것만 보면 이 시장에서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고 가느냐 그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아까 25년, 26년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할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과점화 어떻게 보면 인모드는 좀 그 아까 성숙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이쪽 미국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약간 자기만의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국내 매출은 굉장히 그 국내 시장 환경은 포화된 환경 속에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인데 거기 매출은 오히려 10%밖에 안 되고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해외 진출의 확장성에 좀 더 무게를 준다면 지금 현재의 PER은 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앞으로 향후 1년 뭐 적어도 만 6개월 요 정도를 보면은 그 매출 성장을 확인하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약간 퍼스트 무버로서 그죠?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그런 약간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를 주가가 제일 먼저 반영을 하겠네요.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정고점 이제 8,600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도 조금 빠졌거든요. 몇백 원, 몇십 원. 그러니까 아직 그 시점 그 타점을 못 넘고 계속해서 이렇게 쳐지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같이 실적도 잘 나온다는 의미이지 않나? 아니면 시장을 좋게 본다는 의미이지 않나? 네, 뭐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또 따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폐우미용 국내에 있는 폐우미용 업체들은 제가 기준으로 이제 그 봐봤을 때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PER이 30배만 올라가면은 빠져서 내려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회사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PER 고점 30배 그리고 한 많이 빠지면 한 20배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래시스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도 200불에서 300불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 업체가 클래시스도 되게 잘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것처럼 되게 잘하는데 이 회사도 잘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밸류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PER이 제가 내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분들 지금 추정해 놓은 좀 높은 추정치로 내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배 나와요. 아 그래요? 내년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아까 제일로 그 보수적으로 추정하신 박은혜 위원님 그분 거 자료에 그 추정치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배, 23배 나와요. 내년도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4분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도 실적을 땡겨서 이제 30배까지 또 그 그림 그려서 이제 가도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 이제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데 너무 정답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트레이딩도 하고 오늘은 약간 고급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워낙 자료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죠 성실하게 오셔서 맞아요. 지금 왕 이사께서 우리가 주식을 뭐 자꾸만 이제 사고 파는 개념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또 그냥 그 이런 PER이나 PBR이나 이익에 대한 걸 가지고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그런 개념들이 사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펀드 운영을 갖다가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보면서 이 주식을 끌고 가는지. 근데 주식이라는 게 시장의 센티멘트랑 분위기에 따라서 오버슈팅 될 때도 있고, 그 인모드 실적 발표 때 또 생각보다 많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사실 이제 주식을 롤링을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꿀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저의 투자 시나리오는 일단 긍정은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소모품 많이 팔면 팔수록 좋고, 뉴 마켓 브라질 있고, 그다음에 뉴 제품도 나오고, 기술력과 노후 생산력 있고, 23년은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눈에 띄게 잘 나올 실적이고, 이제 부정은 혹시 신제품에 대해서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홍보 없이 기존 경쟁사가 이제 하이프 제품 너무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점령을 하고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phẩm X에 대해서 불확실함이 있고, 또 수급도 외국인이랑 연금, 국민연금 부분은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많은 피어 그룹, 너무 경쟁사가 지금 많으니까 그것도 좀 불안한 점이고, PBR이 10배이고, 또 컨센이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그 컨센보다 분명히 못 나오면 이 주가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을 건데, 그리고 그 매물대가 6,700원에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고점을 8,600원인 걸 한번 봤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면 좀 팔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홀드를 하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시장을 관찰한 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명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컨트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저희 스터디 하시는 분 중에 찬이님이라고 있는데, 찬이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년에 41% 올랐고, 22년에 41% 올랐고, 23년에 90%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3월, 9월엔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고, 2월, 4월, 11월, 12월 주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짝수회가 더 좋았었는데, 23년에 90% 오른 거 보면은 얘는 홀수의 짝수회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데이터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전략은 3분기가 비수기이니까 9월에 사서 이제 2월에, 왜냐면 9월에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이 빠졌을 때 사서 10월에 11월, 12월, 1월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로, 2월에 매도를 하는 걸로. 2월에는 거의 이렇게 승률이 좋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컨트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여러 가지 그냥 고민을 하다가 했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에게 목표 주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60억이면 4분기 영업이익을 그냥 최소 60으로 잡고 하면은 이제 220억이 나올 거고, 현재 PER이 이거보다 지금 높지만 25를 준다고 하면은 약 5,500억이 나와서 9,400.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줬는데도 9,400원이에요. 이게 저의 1차 목표가이고, 2차 목표가는 이제 24년 컨센 대비해서 기대 PER을 주면은 이제 이 가격들이 나와서 8,500원에서 14,000원까지도 이제 크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5,800원인데, 근데 이제 이건 차트상으로 그냥 선을 그어본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 손절 라인이 매수 가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6,000원에 그때 샀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그냥 혼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손절 라인이 5,800원. 5,800원이 되면 손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오면. 근데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가격이 5,800원이 되면 판다. 이거는 무슨 네. 근데 이게 저도 최근에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고 여기에 이제 손절 라인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고, 사실 경제방송 볼 때 뭐 상담을 하면, 아니면 또 경제 방송에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추천하면서, 그렇죠. 자 14,000원인데 목표가 17,000원인데 손절 라인은 12,800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손절 라인을 왜 얘기하냐면, 본인이 추천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종목이 반토막 났을 때 핑계거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손절 라인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피터 린치 책이나 워런 버핏이나 저거 보면 이런 얘기가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산 주식이 언제든지 50%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 피터 린치 책에도 뭐 언제 얼마 가격에서는 반드시 손절해야 된다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강한국 작가가 뭐 마이너스 8% 이런 손절을 얘기하는 거는, 강 작가는 펀더멘탈 분석이 아니라 그냥 퀀트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퀀트 분석으로
우리가 MDD라고 하는 것도 분석을 해보고, 내가 샀을 때 마이너스 한 35%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런 퀀트 전략으로는 마이너스 10에서는 무조건 자르고, 먹는 거는 맞았을 때는 플러스 한 15%, 20% 나니까, 무한 반복을 하면 터질 때는 마이너스 10, 벌 때는 플러스 15로 하겠다. 이거는 퀀트 전략으로 할 때는 하는 거지. 이런 기업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10년 전에 루트로닉스 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회사가 나중에 중국 시장,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 요즘 이 클래시스나 다른 업체들 보면 브라질이라든지 그 외에 태국 이런 데 있잖아요. 동남아 시장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15,000불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훨씬 소득이 높잖아요. 그 부자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 시작하면서 제가 딱 보는 제가 너무 공부가 많이 된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원래는 비싼, 이게 약간 완전히 완전히 부자들. 네. 네, 그런 부자들이 쓰던 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가격, 그리드, 페리티? 네. 약간 이런 거에 이제 딱 맞은 거예요. 네, 수요와 이 가격이 딱 맞으면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에 우리나라 피부 미용 기계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가성비 높은 장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 새로운 우리나라의 이런 제품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서 그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를 향유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잘해 오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5,800원이 되면 집 팔아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손절 라인 이런 걸 적어 놓으니까 네, 이거 삭제. 네. 갑자기 아니 이거는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지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늘 많은 주식 투자 제가 책에서. 위즈던 칼리지나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얘기 안 했었는데 맞아요. 네, 어디 좀 왕실망인데. 네, 이 가격에 매수하겠습니다. 매수 라인으로 바꿀게요. 네. 손절란이 아니라 매수 라인으로 여기다가 전환하겠습니다. 집 팔아서 사야 되는 가격. 네. 그리고 이제 캔슬림으로 넘어가 보면 캔슬림이 계산을 할 때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수가 또 바뀌었어요. 거기 지금 드린 거랑 다르게. 그래서 일단은 C를 보면은 이제 37억, 64억이라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67.9라고 해서 25점. 그리고 A는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23년 영업이익을 되게 보수적으로 그냥 곱하기를 4를 해서 잡았어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85.48로 25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에서 글로벌 탑티어를 위협하는 2등인가에 예스라고 했어요,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2등을 맞으니까 5점. 그리고 향후 20% 매출 성장이 몇 년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내년 좋을 거고 그렇죠. 내후년까지는 확실하게 대표이사도 자신 있어 했으니까 2년을 줬어요. 그래서 4점. 그다음에 경쟁 기업 수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지배 구조도 이제 DMS에서 와서 전문 경영을 하니까 5점. 그리고 새로운 이 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GARG 이거 맞나요? 제대로 썼어요, 이거는? CAG. 너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CAGR이라서 이번에는 GAG라고. 약간 디테일에서 좀 약하시군요. 숫자를 잘 못 읽고 이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 가능하니까 5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4점을 줬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자사주 매입 있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네. 이 N에서 경쟁기업 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 회사가 특허적인 측면에서는 좀 앞서 있긴 한데 일단 있는 대로 보수적으로 5점 빼준 거는 괜찮은데 지배구조 이 DMS라는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5점을 준다? 이거는 이상해요. 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영진을 그 사업보고서에서 보니까 임원분들이 다 DMS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그 그러네요. 사회이사가 그 경성대 의학 박사 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의료 기업인데 미용 기업인데 전문성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네. 예. 그럼 0점 할게요. 예. 네. 물론 이제 제가 밑에 R&D 인력이나 이런 거를 다 체크해 본 건 아닙니다. 네. 그 경영진만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를 0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이제 얘는 2점 그리고 향후는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많이 까였는데 지배주주가 매도 비율이 다 더하면 1.31%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000점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3점 네. 이고요. 전환사채 비율은 이제 담당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0점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1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L은 코스피를 초과했냐. 이제 네. 11월 10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8.27%였는데 비율은 144%여서 여기도 135% 초과해서 65점. 그리고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 자료는 지금 11월 14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11월 14일 외국인 비중이 2.22%였어요. 그리고 6개월 전인 5월달 네. 기준으로 3.02%에서 마이너스 0.8점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점이고요. 연기금도 팔았어요. 그래서 얘도 0.2%를 팔아서 여기도 마이너스 0.4점. 그래서 여기서 0.8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근데 0.8점 해서 1.6점 마이너스가 있고 24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2%? 아마 그게 잘못돼서 네, 제가 잘못돼서. 수정을 했어요. 아, 요건 네. 아닙니다. 네, 이쪽은 아. 그냥 0.8점이라고 네. 아, 0.8점으로 돼 있고? 네, 수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은 지금 5개월 이평성 이하에 있으니까 베어 마켓이다. 그렇죠. 근데 81점이 아니라 아까 5점을 뺐으니까 76점이 될 것 같아요. 네. 76점이면 뭐예요? 총 76점이에요? 네. 되게 높은 편이에요. A 아닌가? A 네. 등급인 것 등급인 같은데.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해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A 등급인지 완전히 S 등급인지. 지금 이 부분 대주주 매도 때문에 11점이나 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느낌은 아까 5,800원 되면 야 이거 집 팔아서 사야 되는 주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회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 방금 70 몇 점이요? 네, 70. 3? 3점? 왜 또 계산이 다 제가 했는데도 계산이 다르네. 네. 안 고쳤나 본데. 네. 11에서 방금 5점 네, 뺐으니까. 네. 76점. 네. 그러니까 76점.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 적당한 네. 점수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피어 그룹 다른 그룹도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다 이게 국민연금 증감률이랑 지배지주 매도 비율 이런 부분에서 좀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라온 공시를 막 지배지주 이름을 보면서 대표만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 다른 기업도 다 해보셨네요. 네. 캔슬님은. 클래시스가 101점? 아니요, 달라요. 94점으로 떨어졌어요. 아, 94점? 네, 그래서 C랑 A는 같을 거예요, 저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탑티어인 거 5점 주고, 매출 성장 점수 6점 주고, 이제 경쟁 기업 수도 A 마이너스 똑같고, 지배 구조 5점 똑같고, 뉴마켓도 5점 똑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 3년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여기도. 아, 그래요? 200억을 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여기는 1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200억이 다 안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15,000원대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다가 최근 주가가 33,000원이 되면서 자사주 매입을 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때 완전히 다 나머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억을 채웠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향후는 없고요. 0점이고 네, 그리고 외국인 증감률 4, 그 다음 국민연금이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해보니까 팔고 있어가지고 얘는 점수를 계산을 하면 94점에서 등급이 S로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스코어링 시스템이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원택인데요. 원택은 이제 전년 동기 뭐 이렇게 다 똑같고 경쟁 기업사인데 지배 구조 점수를 왜 마이너스 10점을 줬냐면 여기가 가족 경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과 회장님 부인 그리고 아들, 며느리 이렇게 손자까지 다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점을 줬고 그리고 최근 3년의 자사주 매입이 여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8점을 줬고 지배지주가 이제 11월 15일에 공시가 떴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 더해 보았어요. 정확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15일에 며느리분이 0.01%를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회장님도 0.45%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4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도 9월 13일에 300억을 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네, 마이너스 그랬던 5점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수는 이제 국민연금이 원래는 증감률이 11이었어요. 근데 6으로 이렇게 더 줄어들고 해서 현재는 얘는 80점입니다. 네.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63점이 나왔는데 이제 다 똑같고 경쟁 기업도 똑같고 지배 구조에서 왜 마이너스 10점을 줬냐면 따님을 이번에 사회이사로 앉히셨더라고요. 올 초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경영 실력이랑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일단은 가족 기업이어가지고 사회이사? 아니요, 그 사내이사요. 그냥 사내이사? 네, 진짜 사내이사로. 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0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지배주주 매도 비율이 몇 년 전이랑 계산을 해가지고 원래 41.33%였는데 39.82%로 줄었더라고요. 1.51%가. 그래서 거기서 1000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3점이 됐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500억을. 그래요? 네, 언제 CB랑 발행했죠? BW를 21년 10월에. 아, 21년 10월에. 네. 22, 23. 네. 그러면 2년 지났네요? 네. 그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는 전환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했는데요.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있네. 네.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A-라고 해서 63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CTC 바이오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VIP 자산운용사가 이 기업을 샀었어요. 근데 5월에 2% 정도 세를 팔았죠. 네, 했더라고요. 네. 그런 예전에 공시 보면 5%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걸로 네. 나왔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제이시스 메디컬인데 네. 얘는 이제 지배지주 이 회장님이 계신데 네. 회장님이 계속해서 판 걸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그 숫자를 더하다 보니까 좀 많이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89점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89점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수는 마이너스 13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생뚱맞게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네 했더니 네, 집에 대주주 회장님이 네. 강동한 회장님인가? 네, 하시는 회장님이 많이 팔았단 말이죠. 네. 21년에 38.50%를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23년 9월 기준으로 29.67%를 그래요? 10%는 거의 팔아주셨네. 이런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 한 기업만 분석하기도 굉장히 벅차셨을 건데 그러니까요. 피어 그룹까지 캔슬링으로 점수를 다 하니까 우리 이 자료는 계속 두고 봐야 되겠다, 그죠? 제가 저장을 시켜놨어요. 수정된 걸로 저장해 주세요.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다 질문하지 마세요. 갈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여쭤볼 것 같고 그냥 하나만 궁금한 거는 만약에 채슬리였다면 이 피어 그룹 중에 어떤 기업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이유만 하면은 이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밥 먹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무님께서 저에게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해봐라라고 네.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스터디원이 지금 총 10분이신데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분들 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 실력도 다 너무 저보다 좋으시고 이렇게 한데 이제 1등이랑 10등이 확실해요. 1등은 우리 전무님이시고 10등은 저 이렇게 확실한데 이제 제가 전무님 책을 여기 오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싹 봤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밑줄 친 네. 것들을 보니까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늘 이제 주식에 관한 이야기는 채슬리 아침 방송이랑 네.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도 많이 팁스를 얻고 있고 전무님 만나서 배우는 거는 전무님들 이렇게 겸손하신 태도 그리고 저희들 이야기를 늘 계속 듣고 계세요 보면은. 그래서 길을 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금도 이렇게 배워서 그나마 시장을 잘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깨지는 거는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복귀하고 반성하고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올바른 대응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내 몸에 익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박수.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스터디하는 모임이 저 포함해서 10명이에요. 네. 이번에 시즌2에 뚱땡이님하고 천국의 계단님 네. 합류하면서 10명인데,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이다혜님이나 호성명님이나,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박찬희 군이 이제 이번에 대학 졸업한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그 표를 우리가 콘표로 했던 그 표를 보고 1년, 2년, 4년, 5년, 10년 이 평균도 내보고 월별 수익률도 지금 표를 아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고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렇게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그냥 뭐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표 이렇게 자료로 저 못해요,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운용사에서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해야 저는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피부 미용 기계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최상무님도 그죠? 예. 참 이번에 공부가 많이 예. 된 것 같죠? 예. 정리가 딱 되잖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 질문에 아까 어떤 기업을 사시겠냐 했는데, 공부하시겠냐, 네. 사시겠냐. 이렇게 우리가 사실 클래시스도 공부해보고 다른 기업도 많이, 뭐 루트로닉도 제가 10년 이상 받고 했는데, 이제서야 이 회사들이 페드가 금리를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 전쟁이 뭐가 일어나든 외부적인 마켓 리스크가 있었을 때 뭐 어떤 기업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사실 오늘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예. 진짜 자료가 감동적인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9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들어보면서 애널리스트 분들보다도 더 자료를 대단하게 그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네.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급 버전인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또 이제 저의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채슬리 TV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이 되는 그날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제대로 공부한 게. 그래요? 네, 제대로 공부한 게 1년 되셨는데 정말 매일같이 아침에 우리 회의하는 것도 듣고 나는 자료 보고 또 수강도 해서 이 정도 실력이 되셨다는 게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람을 느낍니다. 네. 진짜 전부님과 채슬리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아침 방송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매일 듣고 밸류 알려주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이 타이밍이네 이러면서 다 깨닫게 되고 또 좋은 종목들도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녹화가 제대로 됐고는 있겠다 아마. 나중에 지나고 봤는데 1시간쯤에서 끊겼을까봐 그게 걱정인데 아무튼 오늘 비올 기업을 분석을 해주시고 이 정도 자료 준비하시는데 아마 3주 내내 이거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달도 지금 넘었을 것 같아요. 직업이 2주. 2주. 네. 와. 야, 근데 지금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애널리스트 전직 하셔도 되겠어요, 이 정도면. 네, 그죠? 진짜. 네. 나중에 이 정도면-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오늘 비올 최종 등급은 A 등급이 나왔고, 네. 네. 굉장히 좋은 회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강소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또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죠? 네, 그런 기업을 또 알게 됐고 좋은 기업을 공부하게 되면 이 가슴이 설레이거든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 좋고 그죠? 네. 아주 기분 좋은 분석을 해주신 우리 이다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님을 찾아라. 오늘 비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